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초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권익위가 오늘 오후에 전격적으로 12명이 지금 국민의힘에 걸려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사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와 관련해서 내일 결국은 말이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결정하게 된 것은 오늘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모여서 내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일 긴급 회의가 개최되면요, 과연 이 징계 수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명단은 공개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지금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바로는요, 내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다라고까지만 되어 있고, 지금 이 내부에서는 과연 수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출당 조치를 할 것이냐, 제명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이 결론을 낸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여론 이 보도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우선은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12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출당 조치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반발이 나왔잖아요. 특히 우상호 같은 경우 엄청나게 반발해가지고 소명을 받아서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이 송영길 대표가 세게 조치해가지고 이거 민주당이 좀 달라지는구나, 4.7 재보궐선거에서 놀라긴 놀랐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은 유야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오늘 이제 8월 23일 날 발표를 했는데 권익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 하루 전날 이준석 대표가 22일 날 입장을 내놨어요. 바로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제가 공언했던 입장이라는 것은 뭐냐,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탈당을 권유했던 민주당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하면 제명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옥죄는 그야말로 이 한계선을 이준석 대표가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치가 나오든지 간에 이거보다 약한 조치가 나면 민심을 저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국내에게 한 약속이 결국은 말하자면 이게 가짜 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내부 돌아가는 걸 보면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일괄 강경조치보다는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이게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김도비라든가 김기현, 그 다음에 추경호 이런 원내수석 부대표 이런 사람들은요, 이 권익위 발표한 이후에 이 대표랑 아까 말씀드린 긴급회의를 열어서 내일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소명 절차가 우선이다 이런 지금 의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자, 여기에서는 물론 사안의 그러니까 위법성의 강도에 따라서 말하자면 징계 수위는 달리하는 게 맞죠. 그것이 공정한 건 맞아요. 공정한 맞다. 그렇지만은 지금 소명 절차가 우선이다. 맞아요. 소명 절차가 우선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돼요. 우선 시간을 최단 시간에 해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시간이 최종적인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여권의 비판, 시민단체의 비판, 그리고 우선 야권 중에서도요, 정의당을 비롯한 많은 또 당들이 있잖아요. 열린민주당, 그 다음에 정의당, 또 국민의당, 또 각종 시민단체, 많은 비판이 야기된다. 그래서 비판을 오랫동안 받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국민한테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번개처럼 결정하라. 이거를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사안별로 다 다르게 처분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사안이 고만고만할 수도 있어요. 그죠? 위반사항 사전에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정보를 입수했다든가, 아니면은 투기 순수하게 의혹했다든가, 팔기를 형제들한테 부부한테 파는 것처럼 가장해서 무슨 세금을 탈루했다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농지법 위반도 있고, 이 사안별로
비슷비슷하게 말하자면 이 위법성이 비슷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원내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민주당보다 세게 하겠다라고 그것도 바로 하루 전날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사안 자체가 크지 않다. 그래서 이 손방망이나 휘둘러 봐요. 그러면 아예 좋지 않은 것만 또 못해. 그런데 이번 이 상황의 특징, 이 사안의 말하자면 엄중성은 어디에 있냐면 사안의 경중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부동산 문제 하면요. 우리 국민들이 열받아갖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지금 심한 분노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평상시 같으면은 이거 별거 아닌데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징계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지금은 웬만한 강도가 아니면 국민에게 전혀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일정 수위의 강도보다는 높이 강도의 수위를 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지금 거론되는 걸 보면 이 국민의힘의 원내 의원들의 경우를 보면요. 이거 권익위가 지금 누구 거냐. 권익위는 지금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기관장 아니냐.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이 기관장에 있는 이 권익위 의견대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탈당 같은 걸 이렇게 센 조치를 권유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논리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요. 투기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한두 명만 제명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한두 명 제명 갖고 예를 들어 민주당이요. 일단 센 조치를 했는데 2명 비례의원들 빼놓고는 10명 중에 우상호 의원 빼고 나머지 한 7, 8, 9명이 지금 다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버티는 형국이 된다. 그러면은 도찐 개찐 소리를 듣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후폭풍이 야권에 있는 국민의힘 다른 대선 주자들이 입장문을 내고 있어요. 벌써 오늘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받았는데, 즉 권익위에 말하자면 이 조사를 다 받았는데 대선 후보들이 검증을 안 받으면 안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권 후보와 그의 가족이 부동산 검증을 받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니까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하고 윤석열 총장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그 다음에 장성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 장성민이나 그 다음에 최재형 이런 분들은 여론 지지율이 지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타겟은 본인이 이제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 윤석열 총장, 그리고 또 제일 센 여권에서 이재명 이런 분들을 노리고 이렇게 가족 검증을 받자.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지금 장모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정을 감안해서 홍준표 의원이 아주 잽싸게 전부 대선 후보도 받자. 이런 지금 압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주당의 논평도요.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엄정한 조치를 내놔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국민의힘 정말 가까스로 봉합이 됐잖아요. 이준석 이 대표와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갈등. 이러한 상황에서요.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늘 입장문을 방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장문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충분히 지금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불만이랄까요? 비판? 뭐 불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야당이 정권을 찾아올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에요. 이미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한 차례 지금 이 야권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죠. 이준석 대표는 경선에서 손을 떼어라. 그리고 대선 주자들은 비전 제시를 해라. 반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대선에서 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비전을 내놔라. 이렇게 말하자면 비판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방금 전에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비전이 없다. 이러면서 해법을 내놔라. 특히 뭐냐. 분배를 생각하지 않는 보수는 사이비 보수다. 이렇게 세게 내려치고 있어요. 그래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반문만 있고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기존의 이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승자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라도 당에서는 혁신이 매우 좀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최재형 양 캠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이 당 비대위원장 한 사람이
어느 한쪽 편은 들 수 없다. 그리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쪽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얘기한 이 핵심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수 진보 진영 모두 내년 대선에서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 전략만 펼치고 있다. 정작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전 제시에 대해서는 우리 야권의 후보들이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고 가볍게 보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국가가 있다. 그래서 이 제목이요. 자유주의와 사회 안전망을 위한 혁명 이런 책을 곧 낼 예정으로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4.7 재보궐선거 승리한 후에 당을 환골탈퇴하고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고 대선 주자들은 반문 메시지 외에 뚜렷한 자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야당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는 말이죠. 어느 쪽이든 간에 이기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겨서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승자의 저주, 즉 대통령마다 잘못되고 나라도 혼란스러워지는 이 불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보수들이 자유주의를 쉽게 이야기하지만 따지고 보면 대부분 반공주의다. 공산주의만 아니면 다 자유주의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강력한 국가주의다. 그러니까 이미 김병준 비대위원장은요. 비대위원장 할 때도 문재인 정권은 지나치게 국가주의로 흐르고 있다. 개입이 심하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이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곧 강력한 국가주의인 것처럼 지금 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수처럼 이야기하지만 가짜 보수라는 의미다. 가짜 자유주의뿐 아니라 분배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사이비 보수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은 굉장히 지금 심한 상태이고 이 불균형이 진보의 국가주의의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면 결국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철저히 분배 담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분배를 생각하지 않으면 보수나 가짜 보수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는 국민의 삶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은 시장에 의한 1차 분배가 굉장히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고 하지만 또 국가가 개입을 너무나 많이 하면 오히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시장 내의 자유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요. 예를 들고 있어요. 민노총 같은 귀족 노조가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의 할 일은 이런 비정규직 노조가 교섭력을 키울 수 있도록 권한만 가능화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고 국가는 이미 개입할 능력을 잃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가 개입할 능력이 없으니까 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상황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부분은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 안전망 구축이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노인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이미 시장 논리에 배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놔서는 희망이 없다. 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대통령 어떤 자질이 필요하냐? 우리 사회에 지금 이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금융, 교육, 노동개혁, 그 다음에 산업구조 혁신 이런 것들은 절대 대통령이 못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다. 이게 인식에 조금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이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이 협조하고 삽을 들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런 태산 같은 과제들, 이른바 산을 옮겨 하는데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산 앞에 삽 한 자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 옛날 대통령은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이 산을 옮기자고 말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대통령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설명해야 되고 정당성을 설명하려면 자신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고
후보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해온 사람이나 실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혀야 되고, 이를 보조하는 사람, 정당도 또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발 옆에 부패 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옆에 두지 말아라. 그 순간 대통령의 오늘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변에 썩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로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 국민을 향해서 마이크를 쥐고 이야기할 수 없고 국민을 움직일 수도 없다. 그러면 국가개혁은 결국 물 건너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 지금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당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세워야 하고, 민주당이 이미 위선 정당으로 낙이 찍힌 상태에서 조금만 노력해도 될 텐데 당 지도부는 이걸 안 하고 엉뚱하게 후보 위에 올라가려는 수만 쓰고 있다. 어느 대통령 선거든 간에 가장 절실한 건 후보다. 절실한 후보들이 뛰면 그 사람들 의견을 모아서 경선 룰을 만들면 되는 거다. 지금 급한 것은 당이 없다는 사실 자체다. 외부 인사들 영입하고 후보조차 유력 후보가 없어서 밖에서 들어온 것만 봐도 당이 없다고 봐야 된다. 없는 당을 미천이라고 후보를 올라타려고 하면 안 된다. 당을 당답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고요. 주자들은 단순히 이기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후보가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부패한 이미지로 집권해봐야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그 정권은 실패하게 된다. 자, 이 옳은 말씀 참 많이 하고요. 저도 국가무위원장 하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하는 걸 봤는데요. 첫째로는 굉장히 박식합니다. 그리고 논리가 굉장히 정연해요. 이런 것은 학자로서 또 오래 살아왔고 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은요. 현실 분석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이 약간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이 학자풍도 많이 나요. 현실주의에 맞는 대안인 것 같지만 저 대안이 과연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또 뭐라고 그럴까요? 또 의심도 또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렇게 또 비판적 이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한 10번쯤 제가 읽어봐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국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냐? 드루킹 문제 가지고 오늘 국회 이 정무위가 열렸잖아요. 운영위가 열렸잖아요. 여기에서 이철희 정무수석, 유영민 비서실장, 야당 의원들한테 아주 힘들게 추궁을 당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드루킹 공장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러니까 드루킹을 알았느냐. 그를 알았다고는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다. 참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이철희 정무수석이 얘기했어요. 요리조리 미꾸라지가 빠져가요. 드루킹 존재를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다. 아니 이 정도 질문 답변 나오리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답변 나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으면 무능한 참모죠. 그러면 대통령한테 이거 딱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임 중이니까 계속 시종일관 부인하는 것이고 드루킹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거 말 잘못하면 나중에 퇴임 후에 무슨 법적 심판을 받을 때 위증했다고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존재를 알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드루킹 댓글 공작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댓글 공작에 대해서 이거는 딱 부인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거 웃기죠?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이 말이죠. 2017년도 대선 당시에 드루킹을 언급한 모습하고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조직과 악수를 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띄운 뒤에 댓글 조작은 누구를 위해 했는가라고 이철희 수석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희 수석이 대통령은 드루킹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7월 29일 날 정진석 의원 1인 시위할 때는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대통령이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다. 왜냐면요. 그때는 국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조금 잘못해도 관계없어요. 법적 책임까지는. 그런데 오늘은 국회 내기 때문에 존재를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렇게 싹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봉 의원이 오늘 2017년도 대선 당시 드루킹을 언급한 모습,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조직과 악수하는 이런 동영상을 띄워놓고 댓글 조작은 누구를 위해 했는가 이렇게 계속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유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수석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문 대통령에게 확인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이수석은 또 엉뚱한 말이에요.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여쭤봤으면 몰랐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몰랐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견이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어거지로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철희 수석은요. 정 의원이 아까 정진석 1인 시위할 때 문 대통령이 모르고 계실 것 같다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한다. 나도 모를 것이다. 라고 짐작한다. 이렇게 답변했고 정진석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와서 시위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영민 비서실장 댓글 조작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유상봉 의원이 물으니까요. 유 실장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상봉 의원이 상식으로 답해와라. 그러니까요. 문 대통령이 댓글 조작을 알았을 것이라는 징조는 그러면 그 상식으로 답변할 문제다라고 하면서 유상봉 의원이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해요. 문 대통령이 댓글 조작을 알았을 것이라는 징조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김경수 지사가 대선 당시에 문 대통령의 수행실장 역할을 했잖아요. 수행실장 역할을 한 측근 인사했던 점, 그리고 당신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이어 정황 근거를 보면 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 조작을 모를 리 없다. 문 대통령이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또 이민작 의원도 문 대통령 사과하라. 모르쇠로 일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유영민 실장이 비서실장이 판결문에 대해서 대통령 책임에 대한 부분이 없다. 딱 그러니까요. 이민작 의원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국민적 정선하는 게 있다. 오만하기 끝이 없다. 이렇게 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봉 의원이 공개한 영상 자료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특히 한 명도 정무수석 했잖아요. 대통령 동영상 말씀은 얘가 전혀 잘못됐다. 드루킹과는 전혀 관련 없는 4개의 팬클럽 연합 행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사실에 부합되지 않고 잘못된 동영상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굉장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요. 지금 이제 오늘 저녁 뉴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 뉴스 준비해서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